저는 이선주라고 합니다. 올해 44살이죠.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건 저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어요. 21살에 부모님을 잃고 나서 동생 둘을 키우느라 제 인생은 뒷전이었거든요. 학교 졸업하자마자 임용고시 붙어서 교단에 섰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일만 했죠. 동생들이 다 출가하고 나니까 문득 허전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집에 돌아가면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 이렇게 쓸쓸한지 몰랐어요. 그때 학교 동료 선생님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김현우라는 분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뭔가 달랐죠. 다른 남자들처럼 외모를 평가하거나 나이를 의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교육자가 계셔서 든든합니다. 현우 씨의 첫마디였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단정했죠. 정장 차림새도 깔끔했고요. 키도 제법 크고 인상도 온화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교양 있는 분이더라고요. 책 이야기, 교육 이야기, 사회 문제까지 폭넓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였어요. 무엇보다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선주 씨는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도 동생들을 그렇게 키워내셨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들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현우 씨는 재혼이라고 했어요. 전 부인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재혼이라는 게 조금 걸리긴 했지만 워낙 신중하고 진실한 분 같아서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데이트할 때도 참 세심했습니다. 제가 좋아할 만한 조용한 카페를 고르거나 책방 구경을 함께 해주거나 했죠. 무엇보다 절대 성급하게 굴지 않았어요. 손도 함부로 잡지 않고 늘 예의를 지켰습니다. 선주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런 기분이 사랑인 것 같아요. 6개월쯤 지나서 현우 씨가 고백했을 때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격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깊고 안정적인 감정이었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1년간 만나면서 현우 씨의 인품을 충분히 알게 됐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은 분이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정말 아껴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프러포즈도 참 로맨틱했어요. 봄날 벚꽃이 예쁘게 핀 공원에서 조용히 반지를 꺼내 보이며 말했죠. 선주 씨, 저와 함께 인생의 후반전을 걸어가 주시겠어요? 늦은 나이지만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40이 넘어서야 이런 따뜻한 사랑을 만날 줄 몰랐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줬어요. 특히 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언니 정말 좋은 분 만났다며 기뻐했습니다. 결혼 준비도 현우 씨가 다 도맡아서 했어요. 예식장 예약부터 신혼집 준비까지 하나하나 챙겨주더라고요.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죠. 선주 씨는 학교 일로 바쁘시니까 제가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말 든든한 남자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남편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현우 씨가 제 손을 잡고 서 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늦게 시작한 사랑이지만 진짜 사랑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객들도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라며 축하해 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는 말이죠. 신혼생활 초반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현우 씨가 준비해 준 집은 아늑하고 예뻤어요. 신혼집이라고 하기엔 좀 큰 편이었는데 거실도 넓고 방도 여러 개 있었죠. 선주 씨가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서재도 따로 만들어뒀어요. 마음껏 쓰세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서재에는 책장도 여러 개 설치되어 있고 편안한 의자와 독서 등도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할 만한 소설책들도 미리 사다 놨더라고요. 아침마다 현우 씨가 커피를 내려줬어요. 원두부터 직접 갈아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는 커피 맛이 정말 좋았죠. 함께 앉아서 아침을 먹으며 하루 계획을 나누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하세요? 3학년 아이들 시험 채점이 있어요. 좀 늦을 수도 있겠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고 오세요. 제가 저녁 준비해 둘게요.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어요. 현우 씨는 정말 이해심 많은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묘한 변화였지만 여자의 감으로는 알 수 있었죠. 처음엔 말투부터였어요. 연애할 때는 항상 존댓말로 대화했는데 결혼 후엔 반말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뭐 부부가 됐으니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반말이 점점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선주야, 이 옷은 좀 그렇지 않아? 나이에 맞게 입어. 제가 평소 즐겨 입던 화사한 색깔 블라우스를 보고 한 말이었어요. 순간 당황했죠. 연애할 때는 선주 씨 옷 센스가 참 좋으시네요 라고 했던 분이었는데 말이에요. 왜요? 이 옷이 어때서요? 아냐, 그냥 내 생각이야.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하면서도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결국 그 옷을 입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음식 이야기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제가 해주는 밥에 맛있다, 고맙다 했는데 점점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반찬은 너무 짜네. 다음엔 싱겁게 해줘. 국물이 좀 미지근한 것 같은데? 뜨거운 걸 좋아한다고 말했잖아. 작은 일들이었지만 계속 지적받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요리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늦게 들어올 때였어요. 연애할 때는 수고 많으셨어요. 푹 쉬세요 였는데 결혼 후엔 달랐죠. 어느 날 학부모 상담이 길어져서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현우 씨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표정도 굳어 있었고요. 학부모 상담이 좀 길어졌어요. 미리 연락드렸잖아요. 연락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부부가 됐으면 시간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 아냐? 순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 일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분이었는데 말이죠. 앞으로는 늦을 것 같으면 미리미리 알려줘.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마음도 생각해야지. 그 말이 왠지 서운했어요. 하지만 신혼이니까 서로 맞춰가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우 씨도 혼자 살다가 부부 생활 하려니까 적응이 필요할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문제는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였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의견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자주 나가는 건 아니야. 이제는 가정을 우선해야지. 학교 일은 학교에서만 하고 집에 와서는 가정에 신경 써줘.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는 것 같아. 자연스러운 게 나이에 맞지 않을까? 하나하나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이 아내를 생각해서 하는 말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뭔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연애할 때 그렇게 존중해주던 제 의견이나 취향을 이제는 하나씩 바꿔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처음엔 우리 부부니까 서로 맞춰가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맞춰가는 건 늘 저였더라고요. 현우 씨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좋아하고 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변해야 하는 건 오직 저뿐이었죠. 밤에 잠자리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상인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신혼이니까, 서로 적응 중이니까 이런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째 되던 어느 목요일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운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갑자기 학부모 한 분이 급한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꼭 그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평소라면 현우 씨에게 미리 연락을 드렸을 텐데 하필 그날은 상담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돼서 연락할 틈이 없었어요. 상담을 마치고 보니까 벌써 8시가 넘었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길에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우 씨, 늦어서 죄송해요. 급한 상담이 있어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 전화를 받는 현우 씨의 목소리가 싸늘했어요. 지금 몇 시인지 알아? 8시 10분이요. 정말 미안해요. 예상보다 상담이 길어져서 집에 와서 얘기하자.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목소리에서 화난 게 느껴졌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우 씨가 현관으로 나왔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표정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급한 상담이었어서.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현우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미안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연락도 없이 이 시간까지 어디서 뭘 한 거야?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연애할 때도 신혼 초기에도 이렇게 큰 소리로 화낸 적이 없었거든요. 학교에서 상담했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학교에서 상담이 8시까지 걸려? 말이 되는 소리야? 현우 씨의 눈이 무섭게 변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죠. 정말이에요. 학부모님이 아이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셔서 거짓말하지 마. 어디 남자랑 있었던 거 아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현우 씨가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뭐라고요? 제가 언제 거짓말을? 그때였어요. 현우 씨의 손이 제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짝! 세상이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나고 뺨이 화끈거렸죠.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도 자기가 한 행동에 놀란 것 같았어요. 손을 보다가 저를 보다가 했죠. 선주야,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
하지만 사과하는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뉘앙스가 있었죠. 저는 그냥 화장실로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거울 속 제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40 넘어서 처음 맞아본 거였거든요. 부모님도 저를 때린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때렸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현우 씨는 침실에 있었는데 제가 나오자마자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선주야,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용서해줘.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현우 씨도 후회하고 있구나 싶었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불안했나 봐. 불안하다고 때려요? 아니야,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손 안 댈 거야. 약속해. 그렇게 울면서 사과하는 현우 씨를 보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이고 마지막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 씨는 계속 저를 달래줬어요. 따뜻한 차도 끓여주고 뺨에 얼음찜질도 해주고요. 선주야, 내가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나 봐.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앞으로는 연락 꼭 할게요. 늦을 때는 미리미리 알려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이런 일로 싸우지 말자. 나도 너무 예민했나 봐. 화해한 것 같아서 안도했어요. 현우 씨도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고, 저도 연락을 제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했거든요. 며칠 동안은 평온했어요. 현우 씨가 더 다정해졌고, 저에게 더 잘해줬습니다. 꽃도 사다 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요. 역시 일회성이었구나. 현우 씨도 후회하고 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였죠. 첫 번째 일 이후로 한 달 정도는 조용했어요. 현우 씨도 더 조심스럽게 대했고, 저도 늦지 않게 집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두 번째는 정말 사소한 일로 시작됐어요. 토요일 오후에 집 청소를 하다가 현우 씨가 아끼는 찻잔을 실수로 깨뜨렸거든요. 바닥에 떨어뜨린 게 아니라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다가 다른 그릇과 부딪혀서 금이 간 거였어요. 현우 씨, 죄송해요. 실수로 찻잔에 금이 갔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숨길 생각도 없었고 실수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현우 씨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뭐라고? 그 찻잔을? 현우 씨가 싱크대로 달려가서 깨진 찻잔을 들어봤어요. 손가락 정도 길이로 금이 가 있었는데 쓸 수는 있을 정도였거든요. 이거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목소리가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새 걸로 사드릴게요. 새 걸로 사면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가 일본에서 특별히 사온 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찻잔을 바닥에 던졌어요. 그러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봐, 이제 정말 망가졌잖아. 순간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다루다가 실수로 금이 간 건데 현우 씨가 직접 바닥에 던져서 완전히 부숴버린 거였거든요. 왜 그렇게 던져요? 금만 간 건데. 말을 하다 말았어요.
현우 씨가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눈빛이 무서웠어요. 뭐,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더니 또 제 뺨을 때렸어요. 이번에는 더 강하게 때려서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말을 안 들어? 한 대 더 때렸어요. 이번에는 반대편 뺨이었죠. 저는 너무 무서워서 몸을 웅크렸어요. 현우 씨의 주먹이 또 날아올까봐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정말 실수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죠. 하지만 현우 씨는 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실수면 다야? 내 물건을 함부로 다루고 실수라고 하면 끝이야? 그러면서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머리가 앞뒤로 흔들리면서 어지러웠죠. 앞으로 내 물건은 건드리지 마. 알겠어? 네. 알겠어요. 그제야 현우 씨가 손을 놨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현우 씨는 거실로 가더니 TV를 켜고 소파에 앉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뉴스를 보기 시작했죠. 저는 깨진 찻잔 조각을 치우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조각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 때렸다. 이번에는 더 심하게. 첫 번째는 제가 늦게 들어가서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사소한 실수였거든요. 찻잔 하나 깨진 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낼 일인가 싶었죠. 그날 밤에도 현우 씨는 사과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처럼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지는 않았어요. 선주야, 내가 또 흥분했나 봐. 미안해. 그 찻잔이 나한테는 특별한 거였거든.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랬나 봐. 변명이었어요. 첫 번째처럼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려는 느낌이었죠. 앞으로는 조심해줘. 내가 예민한 건 알지만 내가 좀 더 신경 써주면 이런 일 없을 거야. 결국 제 탓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현우 씨가 화낸 거라는 식이었죠. 그 이후로 폭력의 주기가 짧아졌어요. 한 달에 한 번이었던 게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유도 점점 사소해졌어요. 음식이 싱겁다고, 옷을 아무렇게나 걸어놨다고, TV 소리가 크다고, 심지어는 제가 웃는 소리가 크다고도 때렸어요. 때리는 방법도 교묘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뺨을 때렸는데 나중에는 흔적이 안 남는 곳을 때렸거든요. 등이나 옆구리, 팔뚝 안쪽 같은 곳 말이에요. 너 학교에서 맞고 다닌다고 소문나면 어떻게 할 거야? 교사가 그런 꼴로 다녀도 되겠어? 그런 말을 하면서 흔적이 안 보이는 곳만 때렸어요. 정말 계산적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현우 씨의 이중성이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신사였거든요. 동네 마트에서 만난 이웃 아줌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선주 씨 정말 복 받았어요. 남편분이 얼마나 점잖으시던지. 우리 남편이랑은 차원이 달라. 그 말을 들으면서 씁쓸했어요. 만약에 현우 씨가 저를 때리는 모습을 본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끔 현우 씨가 교육청 일로 우리 학교에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부러워했어요. 이 선생님 남편분 정말 젠틀하시네요. 말씀도 예의 바르시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기나 할까? 저 신사가 집에서는 어떤지.
현우 씨도 제 표정을 읽었는지 더 다정한 척 했어요. 여보, 힘들면 말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자상한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집에만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그런 이중성 때문에 더 혼란스러웠어요.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현우 씨는 원래 좋은 사람이고 내가 부족해서 화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더 조심하려고 노력했어요. 현우 씨가 화날 만한 일을 미리 피하려고 했죠. 늦지 않게 들어가고 음식도 현우 씨 취향에 맞추고 집안일도 더 꼼꼼히 하고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현우 씨는 항상 화날 이유를 찾아냈거든요. 왜 이렇게 일찍 와? 학교에서 일 대충 한 거 아냐? 음식이 너무 짜. 내가 싱겁게 해달라고 했잖아. 집안일만 하지 말고 나랑 대화도 좀 해봐. 뭘 해도 잘못이었어요. 일찍 들어가도 늦게 들어가도 음식이 짜도 싱거워도 말을 해도 조용히 있어도 화를 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제 문제가 아니라는 걸. 현우 씨가 스트레스를 풀 대상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 대상이 바로 저였죠. 6개월 만에 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는 밝고 활발한 편이었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움츠러들었습니다. 현우 씨 눈치를 보면서 조심조심 행동했죠. 학교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아이들과 자유롭게 농담하고 웃었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항상 긴장해 있었고 집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동료 선생님이 걱정했어요. 선주야, 요즘 좀 피곤해 보인다. 괜찮아?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바쁘다 보니까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우리 남편이 저를 때려요라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폭력이 일상이 되어 갔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밝고 자신감 있던 이선주는 어디에도 없었죠. 현우 씨의 폭력은 이제 예측 불가능해졌어요. 아무 이유 없이도 때렸거든요. 기분이 나쁘면 그냥 저를 때려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오늘 교육청에서 일이 안 풀렸어. 그 말과 함께 뺨을 때리는 거였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맞아야 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현우 씨를 좋은 남편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어요. 결혼 전부터 알던 친구들이었죠.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라 반가웠는데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선주야, 정말 좋은 남편 만났다더라. 소문 다 들었어. 소문이요? 교육계에서 김현우 씨 모르는 사람 없잖아. 능력도 뛰어나고 인품도 좋다고 소문났어.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언제 그런 신사 남편 만날지 모르겠다. 넌 정말 운이 좋아.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신사가 저를 매일 때려요라고 말하면 믿을까요? 아마 믿지 않을 거예요. 근데 너 좀 수척해진 것 같다. 괜찮아? 한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신혼이라 바쁘다 보니까요. 괜찮아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결혼하면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힘들지. 그래도 좋은 남편이니까 금방 안정될 거야. 친구들의 위로가 오히려
더 아팠어요. 현실과 너무 달랐거든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현우 씨는 외아들이었는데 부모님이 저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선주야, 우리 현우 잘 부탁해. 늦게 결혼해서 걱정했는데 좋은 며느리 만나서 다행이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현우가 어릴 때부터 얌전하고 착한 아이였어. 화도 잘 안 내고 말도 없지만 속마음은 따뜻한 아이야. 그 말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같은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우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주변에서 부러워했어. 선주 씨가 정말 복 받은 거야. 모든 사람이 현우 씨를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만 다른 현우 씨를 알고 있었죠. 부부 모임에 나갈 때가 가장 괴로웠어요. 현우 씨는 모임에서 정말 모범 남편이었거든요. 자기야, 뭐 마실래? 내가 가져다 줄게. 선주가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많이 먹어. 우리 선주가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서 걱정이야. 다른 남편들과 비교해서 정말 세심하고 다정했어요. 다른 부부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죠. 김 선생님 부부 보면 정말 부럽다. 저런 게 진짜 사랑 아닐까? 현우 씨 같은 남편 어디서 구해요? 우리 남편이랑은 차원이 달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렸어요.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뻔했거든요. 과연 그날 밤에도 현우 씨가 화를 냈어요. 오늘 모임에서 왜 그렇게 조용히 있었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그냥 피곤해서요. 피곤하면 집에 있지 왜 나와? 나까지 창피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또 때렸어요. 모임에서 그렇게 다정했던 손으로 저를 때렸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밝게 행동해. 사람들이 우리 부부 사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해. 아이러니했어요. 현우 씨는 자신의 폭력은 숨기면서 제가 그 결과로 위축되는 모습은 문제 삼는 거였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우 씨가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로 공문을 보내거나 업무 연락을 할 때가 있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부러워했죠. 이 선생님은 좋겠다. 교육청에 든든한 뒷배경이 있어서 남편분이 교육청에 계시니까 승진도 유리하겠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막막했어요. 현우 씨와 이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였거든요. 교육계는 생각보다 좁은 사회였어요. 현우 씨와 불화를 일으키면 제 교직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죠. 현우 씨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너 혹시 나랑 헤어질 생각하는 거야? 그럼 교직 생활 끝인 줄 알아. 협박이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저항하면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렇게 저는 점점 고립됐어요.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모두 현우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말해도 믿지 않을 거였어요.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럴까? 라고 되묻거나 부부싸움일 뿐이야. 참아봐라고 할 게 뻔했죠. 그래서 저는 입을 닫았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견뎌내야 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세상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현우 씨는 너무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그 가면에 속고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할 곳이 없었죠.
결혼 2년 차가 되면서 현우 씨의 폭력은 더욱 교묘해졌어요. 마치 어디서 배운 것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썼거든요. 더 이상 뺨을 때리지 않았어요. 대신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팔을 비틀거나 어깨를 꽉 누르는 식이었죠. 겉으로 보면 상처가 없었지만 아픔은 더 심했어요. 아프다고 해봐. 누가 믿어주나. 현우 씨가 제 팔을 비틀면서 한 말이었어요. 정말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가장 무서웠던 건 목을 조르는 협박이었어요. 실제로 숨을 막지는 않았지만 목에 손을 대고 압박을 가하는 거였어요. 한 번만 더 말대꾸해봐. 그때는 진짜로 할 거야. 그 말을 할 때 현우 씨의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진짜로 저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리적 폭력보다 더 힘든 건 정신적인 학대였어요. 현우 씨는 제가 자존감을 잃도록 계속 깎아내렸습니다.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해준 내가 고마운 줄 알아야지. 40 넘어서 시집간 주제에 뭘 바라냐? 내가 아니었으면 너 혼자 늙어 죽었을 거야. 이런 말을 매일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현우 씨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됐죠. 현우 씨는 제 일상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 이제는 가정이 우선이야. 쇼핑할 때는 미리 알려줘. 뭘 사는지 확인해야겠어. 용돈은 내가 필요한 만큼만 줄 테니까 함부로 쓰지 마. 경제적 통제도 시작됐어요. 제가 교사로 받는 급여를 현우 씨가 관리한다고 했거든요. 부부가 됐으니까 돈 관리는 내가 하는 게 맞지. 여자들은 계획 없이 쓰잖아. 처음에는 가계부를 쓴다는 명목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저에게 주는 용돈이 줄어들었죠. 제가 번 돈인데도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없었어요. 이번 달은 집 보수비가 많이 나가서 용돈을 좀 줄여야겠어. 내가 쓸데없는 데에 돈 쓰는 거 보니까 용돈을 더 줄여야겠네. 제 통장 카드도 현우 씨가 가져갔어요. 필요하면 미리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현우 씨에게 허락을 받아야 돈을 쓸 수 있게 됐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용돈을 받는 것 같았죠. 사회적 고립도 심해졌어요.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또 친구들이 전화했어? 맨날 전화하네. 좀 적당히 하라고 해. 친구가 전화하면 현우 씨가 불편해했어요. 결국 저도 친구들에게 연락을 잘 안 하게 됐죠. 동료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어요. 회식이나 모임에 잘 나가지 못했거든요. 또 회식이야? 이번 주에만 벌써 몇 번째야. 집에 있는 남편 생각은 안 해? 결국 학교 일만 하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생활이 됐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니까 저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됐습니다. 현우 씨 외에는 대화할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현우 씨는 그런 저를 보면서 더 교만해졌어요. 봐, 결국 너한테는 내가 전부야.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현우 씨 없이는 정말 혼자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가장 무서웠던 건 현우 씨의 감정 조절이었어요. 갑자기 화를 내다가도 금세 다정해지는 거였어요. 아침에 제가 밥을 늦게 해서 화를 내며 물건을 던졌는데 저녁에는 꽃을 사들고 와서 달래는 거였죠. 선주야, 오늘 아침에는 미안했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그러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정하게 대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현우 씨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특히 현우 씨가 다정할 때는 이번에는 정말 변하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갖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늘 착각이었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폭력이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내 잘못이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현실 감각을 잃어갔어요.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현우 씨는 그런 저의 혼란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저를 완전히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싶어 했죠. 너는 내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야. 그런 주제에 말대꾸하려 들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움츠러들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현우 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같았어요. 그런 식으로 3년째가 흘러갔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심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우 씨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회사에서 기분이 나빴나 봐요. 왜 이렇게 집안이 어수선해? 정리 좀 하고 살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책들을 바닥에 던졌어요. 그리고는 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죠. 매일매일 말해야 알아들어? 집 관리를 제대로 해. 머리가 빠질 것 같이 아팠어요. 손으로 현우 씨의 손목을 잡으려고 했지만 힘이 너무 셌거든요. 아파요. 놔주세요. 그러자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아프면 제대로 하든가. 맨날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벽에다 제 머리를 박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습니다.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정신없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현우 씨가 깜짝 놀라서 손을 놨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웃들이 들으면 어떡해. 현우 씨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도 들키는 걸 무서워하는구나. 그날 밤 현우 씨가 잠든 후에 조용히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 상담 이런 키워드로요. 여성긴급전화 1366이라는 번호가 나왔어요.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고 했죠. 며칠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어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조용한 곳으로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성긴급 전화입니다. 아, 저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어떤 상황이신가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상담사분이 정말 친절하게 들어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말했죠. 지금 많이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잘 견뎌오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해요. 증거도 모아두시고요. 증거요? 상처 사진, 녹음,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이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도 중요하고요. 상담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제가 겪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섰거든요. 그 후 몇 주 동안은 조용했어요. 현우 씨도 그날 일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 달 후에 또 폭력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제가 학교에서 받은 표창장 때문이었어요. 또 상 받았네.
집에서는 제대로 못하면서 학교에서는 잘한다고? 현우 씨가 표창장을 보더니 찢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또 저를 때렸죠.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신고해야겠다. 다음 날 학교에서 112에 전화했어요.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학교에 있어요. 집에 가면 위험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같이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관 2명이 와서 저와 함께 집으로 갔어요. 현우 씨는 집에 있었는데 경찰관들을 보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머, 무슨 일이세요? 정말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연기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죠.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말하자 현우 씨가 더 놀란 척 했어요. 가정폭력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지만 경찰관들은 못 봤죠. 부인께서 남편분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셨는데요. 그럴 리가요. 제가 언제 선주를 때렸다고 그래요? 현우 씨가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경찰관이 저에게 물었어요. 부인,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를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벽에다 박으려고 했고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선주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현우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마치 저를 걱정하는 남편 같았죠. 외상이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제 몸을 살펴봤지만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었어요. 현우 씨가 워낙 교묘하게 때렸거든요. 선주, 요즘 학교 일로 스트레스가 심하잖아. 그래서 예민해진 것 같은데. 현우 씨가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경찰관들도 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외상도 없고 현우 씨는 너무 점잖아 보였거든요. 증거가 없으면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치료받으신 기록이나 사진 같은 게 있으세요? 없어요. 준비를 못했던 거죠. 결국 경찰관들은 부부간의 대화로 해결하시라는 말만 하고 갔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가고 나자 현우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감히 경찰까지 부르고 내가 미쳤어? 그러면서 저를 더 세게 때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아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이런 짓 해봐. 그때는 정말로 죽여버릴 거야. 현우 씨의 협박이 더 구체적이 됐어요. 며칠 후에 현우 씨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너 혹시 또 신고할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 무고죄요? 증거도 없이 거짓 신고한 거잖아. 나는 교육청 공무원이고 너는 그냥 교사야. 누구 말을 믿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절망스러웠어요. 정말 현우 씨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교육청에서 내 평판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면 교직 생활 끝이야. 직접적인 협박이었어요. 저를 신고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거였죠. 학교에서도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선주야, 괜찮아? 요즘 좀 이상한 소문이.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신경 쓰지 마. 현우 씨가 정말로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았어요. 아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식으로요.
그때부터 정말 막막했어요. 경찰도 믿어주지 않고 직장에서도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현우 씨는 더 교묘해졌죠. 무엇보다 현우 씨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증거도 없고 현우 씨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고 저는 그냥 피해자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첫 번째 신고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죠. 첫 번째 신고 이후 현우 씨의 폭력은 더 악랄해졌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협박을 했거든요. 또 신고하면 진짜 가만 안 둬. 내가 누구인지 알잖아. 현우 씨의 지위를 이용한 협박이었어요. 실제로 학교에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이선주 선생님이 가정에 문제가 있대. 남편한테 거짓 신고를 했다더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것 같아. 이런 소문들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도 위축됐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수군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현우 씨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만족해 했어요. 봐, 내가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이건 시작에 불과해. 정말 악마 같았어요.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했죠.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성 긴급 전화 상담사분의 조언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몰래 녹음 앱을 설치했어요. 현우 씨가 화를 낼 때마다 녹음을 시작했죠. 너 또 신고할 거야? 그럼 진짜 죽여버린다. 교육청에 내 얘기 다 말할 거야. 그러면 교사 자격 박탈이야. 너 같은 미친년이랑 살아줘서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이런 말들을 다 녹음했어요. 폭언과 협박의 증거들이었죠. 사진도 찍었어요. 현우 씨가 던진 물건들, 부서진 가구들, 제 몸의 멍자국들까지요. 비록 크지 않았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거든요. 3개월 동안 이런 증거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서에 직접 갔어요. 여성 청소년과에서 상담을 받았죠. 증거를 잘 준비해 오셨네요. 이 정도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찰관이 제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보고 말했어요. 정식으로 고발 접수하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발장을 작성하고 진술서도 썼어요. 3년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적었죠. 남편분께 조사 통보가 나갈 겁니다. 각오는 되셨죠? 네, 각오했어요. 하지만 정말 각오했는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며칠 후 현우 씨에게 경찰서 출석 통보가 왔어요. 그날 현우 씨의 반응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내가 진짜로 고발했어? 현우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무서운 표정이었죠. 미친년. 내가 가만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저를 벽으로 밀쳤어요. 등이 벽에 부딪히면서 아팠지만 이번에는 녹음기를 켜놨었죠.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각오하고 하겠어. 현우 씨가 무슨 뜻인지 며칠 후에 알게 됐어요. 갑자기 제게도 경찰서 출석 통보가 온 거예요. 현우 씨가 저를 폭행죄로 역고발한 거였어요. 뭐라고요? 경찰관이 설명해 줬어요. 남편분이 부인께서 자신을 폭행했다고 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허위 신고로 무고죄도 추가로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현우 씨의 주장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져서 현우 씨를 때리고 그걸 숨기려고
오히려 현우 씨를 가정폭력으로 고발했다는 거였죠. 현우 씨는 정말 교묘했어요. 증거도 준비해 왔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현우 씨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밀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현우 씨가 넘어지면서 팔에 상처가 났었는데 그 사진을 찍어뒀던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밀쳐서 다쳤습니다. 사진도 있고 병원 진단서도 있어요. 정말 병원 진단서까지 있었어요. 그때 현우 씨가 병원에 가서 아내에게 맞았다고 거짓말한 거였죠. 그리고 아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현우 씨는 제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약을 먹었던 것까지 증거로 제출했어요. 1년 전에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었거든요. 아내가 약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현우 씨의 주장이 너무 치밀했어요. 모든 걸 계획한 것 같았죠. 더 충격적인 건 현우 씨가 교육청에도 저에 대한 민원을 넣었다는 거였어요. 교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이선주 교사에 대해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 내용에는 제가 남편을 폭행하고 거짓 신고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선주 선생님,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교장 선생님, 저는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현우 씨의 계략이 너무 치밀했거든요. 결국 저는 조사를 받게 됐어요. 교육청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와서 저를 조사했죠. 이선주 교사, 남편을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먼저 맞았기 때문에. 그럼 폭행한 건 맞다는 거네요? 조사관의 질문은 냉정했어요. 그리고 허위 신고를 한 것도 맞습니까? 허위 신고가 아니에요. 정말 맞았어요. 하지만 제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요. 교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라는 이유였죠.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현우 씨를 고발했더니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된 거예요. 학교에서도 저를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동료 선생님들도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선주 선생님이 남편을 때렸다더라. 정신적 문제가 있나 봐. 교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소문들이 돌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학생들까지 알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선생님이 남편을 때렸다며? 대박, 선생님이 폭력적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죽고 싶었어요. 현우 씨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만족해 했어요.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겠지? 정말 완벽한 복수였어요. 저는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됐고 현우 씨는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현우 씨가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 사람인지를요. 징계위원회에서 결국 견책 처분을 받았어요. 가장 가벼운 징계였지만 제 교직 기록에는 평생 남을 흔적이었죠. 현우 씨는 그 결과에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신 좀 차렸어? 나를 건드리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걸 알았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너지고 싶지 않았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어요. 학교에서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의외의 곳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3학년 담임을 맡은 김민수라는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응, 뭐가? 요즘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 아이의 순수한 걱정 어린 눈빛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괜찮아, 민수야. 선생님은 괜찮아. 선생님, 저희 집도 그랬어요. 뭐가? 아빠가 엄마한테 맨날 화내고 때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는 계속 참기만 했거든요.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엄마가 용기 내서 집을 나왔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훨씬 행복해요. 민수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선생님, 참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할 때도 있어요. 14살 아이의 말이었지만 가슴에 와닿았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민수의 말을 계속 생각했어요. 참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할 때도 있다. 그날 밤 현우 씨가 또 화를 냈어요. 이번에는 제가 학교에서 받은 견책 처분 때문이었어요. 내가 바보같이 고발해서 우리 둘 다 망신당했잖아. 이제 교육계에서 어떻게 살아? 현우 씨는 자신도 경찰 조사를 받은 게 불만이었나 봐요. 다 내 잘못이야. 처음부터 조용히 살 걸 그랬지. 그러면서 또 저를 때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도 화가 났거든요. 3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폭발했어요. 그만해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 지금 나한테 소리 질러? 네, 소리 지를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러자 현우 씨가 더 화를 냈어요. 이 미친년이. 현우 씨가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어요. 때려보세요. 그리고 교육청에도 다 말할 거예요. 뭐라고? 당신이 저를 3년 동안 어떻게 괴롭혔는지, 어떻게 폭력을 휘둘렀는지 다 말할 거예요. 현우 씨가 당황하는 표정을 보니까 통쾌했어요. 그리고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생활 못해요. 이혼? 내가?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해보면 알겠죠.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어요. 간단한 짐만 챙기고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죠. 다음 날 여성 긴급 전화에 다시 연락했어요. 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싶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셨나요? 상담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현우 씨의 역고발, 학교에서의 징계,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까지요.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겠네요. 보호시설로 연결해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여성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나온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보호시설에서 만난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언니, 처음에는 다 힘들어요. 그런데 나오고 나니까 진짜 살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교수였어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교묘해요. 하지만 언니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보호시설에서 소개받은 변호사와 상담도 했어요. 증거를 잘 모아두셨네요. 이 정도면 승산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이혼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요. 현우 씨의 역고발도 무리수였어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 3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존감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참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였어요. 보호시설에서 6개월을 보냈어요. 그 기간 동안 이혼 소송을 준비했죠. 현우 씨는 처음에 제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계속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선주야, 집으로 돌아와.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내가 너무 했나 봐. 앞으로는 변할게. 너 없으면 나도 살 수 없어. 처음에는 이런 달콤한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응답하지 않자 본성이 드러났죠. 이혼하면 너도 끝이야. 교육계에서 매장당할 거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곧 알게 될 거야. 끝까지 가보자.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협박성 문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모든 걸 각오하고 나왔으니까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했어요. 그리고 현우 씨의 역고발에 대해서도 대응했죠. 법정에서 현우 씨를 다시 봤을 때는 느낌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초라해 보였어요. 판사님, 제 아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현우 씨는 여전히 같은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충분했죠. 제가 녹음한 파일들, 사진들, 병원 진단서들, 그리고 여성 긴급 전화 상담 기록까지 모든 게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특히 현우 씨가 제게 보낸 협박성 문자들이 결정적이었어요.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역고발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의 판결이었어요. 이혼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현우 씨의 역고발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오히려 현우 씨가 가정폭력으로 기소됐죠. 현우 씨는 결국 교육청에서 징계를 받고 좌천됐어요.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죠. 저도 학교로 복직했어요. 처음에는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진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선주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얻을 거예요. 동료 선생님들이 저를 지지해줬어요. 가장 기뻤던 건 민수의 반응이었어요. 선생님 잘하셨어요. 용기 내서 정말 멋있어요. 그 아이의 순수한 응원이 제일 큰 힘이 됐어요. 학교에서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거든요. 아이들과 자유롭게 농담하고 웃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집에 돌아갔을 때 편안함을 느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거든요. 제가 원하는 음식을 해 먹고,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입었어요. 작은 것들이었지만 정말 소중했습니다. 자유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됐어요. 그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친구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거든요. 선주야,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미안해, 우리가 눈치를 못 챘나 봐. 친구들의 따뜻한 위로가 고마웠어요.
1년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자신감도 회복됐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생겼죠.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 있는데 여학생 한 명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상담 좀 받고 싶어요. 무슨 일이야? 저희 엄마 얘기예요. 아빠가 엄마를 맨날 괴롭혀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참기만 하세요. 그래서 내가 걱정되는구나.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아이에게 말해줬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요. 선생님처럼 용기를 내면 우리 엄마도 괜찮아질까요? 물론이야.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그때까지 내가 엄마를 많이 도와줘야 해. 그 아이를 통해 저는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상담 봉사를 하기로요. 주말마다 여성 긴급 전화해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했죠. 언니, 정말 이혼하면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문제없이 일하세요? 네, 오히려 예전보다 일이 더 즐거워요.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저도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현우 씨는 그 후 어떻게 됐을까 가끔 궁금했지만 알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이미 제 인생에서 지워버린 존재였거든요. 다만 교육계 소식을 통해 들은 바로는 현우 씨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고 재혼은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마 제대로 된 여성은 현우 씨의 본성을 금세 알아차릴 거예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47살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평화롭고 자유로워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해요. 오늘도 아무도 저를 때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이런 당연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학생들에게도 자주 말해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가장 빠를 때예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을 때면 뿌듯해요. 이 아이들만큼은 저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완전한 행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평안해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도 현우 씨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점점 더 심해졌겠죠.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어요. 비록 혼자였지만, 비록 늦었지만 결국 해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을 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충분해요. 새로 시작하기에는
언제나 적당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누구도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처럼 용기 내세요. 분명히 길이 보일 거예요. 이제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제 새로운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실 분들의 새로운 인생도 곧 시작될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힘내요. 우리에게는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